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요. 그래서인지 2014년에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201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시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6분의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의 박종철 대표, 그리고 RS 부동산 자산관리 이진호 수석연구원, 그리고 임종욱 수석연구원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이대희 세무회계사무소의 이대희 회계사, 그리고 법무법인 청화 서대용 변호사, 그리고 하나공인중개소의 임동건 대표 자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2013년 부동산 시장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2013년 부동산 시장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느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표현하자면 네. 그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중개업자 푸어, 쓰리 푸어 시대였다. 이삿짐 부어도 나타나요. 신조어를 만들어주셨네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처분을 못해서 아주 괴로웠던 한 해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끝없이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아주 힘든 한 해였고, 또 그러다 보니 전세 물량은 거의 뭐 절대적으로 딸려서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중개업자들은 아주 푸어했습니다. 중개업자분들이 굉장히 푸어하셨다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우리 다른 분의 이야기, 우리 임종욱 수석연구원님은 요번에는 그 강한 전세와 약한 매매, 한마디로 강전 양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새로운 사자 유효 같은데 유효. 여러 대책들을 내세웠지만 정말 대책이 약효가 무효한 그런 상태가 나오면서 정말 계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정말 힘들어하고,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고,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신조어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서태웅 변호사님은 2013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마디로 들어볼게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책의 홍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은 다 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취득세 연구인하제를 비롯해서 각종 모기지 상품들을 내놓음으로써 말미암아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은 다 실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상당히 재치 있기도 하고 재미있는 그런 신조어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01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제 2014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201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짠! 나왔어요. 뿌잉뿌잉. 아유, 힘들었겠다. 얼른 들어가자. 괜찮아? 죽겠어. 죽을 것 같아. 피곤해서. 신혼 1년차 부부의 알콩달콩한 모습. 어머, 정말 부러워 죽겠네요. 원래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은 되게 좋게 보이네요. 오빠한테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무슨 날이지? 오늘 진짜 무슨 날인지 몰라? 몰라 무슨 날인지. 장모님 생신인가? 오늘 진짜 무슨 날인지 몰라? 몰라 진짜. 뭔 날이지? 아무 날도 아니야. 짠. 선물을 전문가들이 소환해요. 이렇게 연기도 잘했다는 건가? 잘 어울려? 부동산 자료화면이 아닌 것 돈이 좋아 같은데. 비싼 거. 그러게요. 채워줘야 돼? 뭔가 누구지? B급 영화 내가 수준인데. 나가. 누구세요? 누군가요? 아 이게 뭐죠? 아니, 왜 이렇게 아는 이거는 얼굴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나오나요? 이게 뭐죠? 많이 뵙던 분이네. 역시 악덕 업주로 그냥. 아 집주인인가 보죠? 역시 악덕하게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영화에서 보던 한 장면 아닌가요?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였는데 좀 슬픈 영화 같아요. 왜 그래? 누군데? 밥 먹자 빨리. 밥 먹자.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가 어떻게 알아서 해. 너무 많이. 집 살 거야. 집 사면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 사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3천만 원짜리로 더 올려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야.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자도 싸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집을 사자. 대출이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우리 월급으로. 근데 남자는 집을 찾아오고 여자는 사기 싫어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사례의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아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재밌었는데, 뭐 두 분 굉장히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거 떠나서 닭살 떠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기서 뭐 저렇게 뭐 머리를 맞고 있는지. 네. 근데 슬픈 장면이 있었죠. 이 집주인이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차마 말은 못하고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참 이럴 때 이 부부가 지금 갈등을 했던 것처럼 집을 살 것이냐, 이제 전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여섯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부동산 고유 특성 중에 하나가 뭐 하방 경직성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중소형 평형은 우리가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2005, 6년도 부동산 가격 폭등기 이후에,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쭉 지금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중소형 평형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서 사겠다? 근데 바닥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약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이때가 지금 바닥이라고 보고, 지금 뭐 10평대 후반, 20평대 후반까지는 요 평형대에서는 지금이 바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매수를 금년 상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는 샀는데 더 떨어질까봐. 근데 이게 그게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집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거주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전세라는 건 사실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거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시세 상승이 있을 걸 기대해서 전세를 놨던 그런 매물들이 지금 없어지니까 전세 공급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거나 가야 될 사람들이 못 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시기를 노려보고 매매로 가는 게, 이거는 투자 개념보다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저분들이 2013년도에 최초로 주택을 사셨다라고 하면 취득세도 감면받고 양도세도 좀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이제 2014년이 됐기 때문에 그 혜택이 다 작년자로 종료가 돼서 네. 일부분의 어떤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약간은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긴 근데 한데. 소액주택 같은 경우에 그 취득세 비용이 물론 면제냐 아니면 향후에 인하된 1%대로 가느냐라고 네. 봤을 때 그 금액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취득세가 인하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도 거래에 있어서 활성화시킬 때 기여는 하겠지만, 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큰 시장을 보고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데 동참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세금 취득세나 이런 부분도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모기지나 이런 대출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는 수요들에게 계속 전세를 살게 해주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형태가 오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에는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출을 해주는 게 더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곡되게끔 전세자금 대출에만 더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은 더 높아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뭐 깡통 전세나 전세 난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매매로 갔을 때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뭐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태로 가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차라리 매매 가치를 좀 높여서 매매가를 올라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식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좀 싶거든요. 네, 사실 큰 그림만 본다면 매매자들이 좀 매매를 활성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올해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금을 높여서라도 더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 가격으로 다른 곳을 좀 살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본다면 어떤 게 더 이 부부한테 좋을까요? 우리 서대용 변호사님은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신혼부부인 시기에 지금 정부에서 각종 대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상품 제도를 내놓고 있어 각종 저금리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수익형과 손익형 모기지 상품을 내놓아서 네. 지금 그 정부가 많이 지금 이 저리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신혼부부들이 돌렸으면 많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세제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아직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냥 정부 안도 있지만 다주택자의 이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뭐 나중에 양도하실 때는 뭐 다주택자 되셔도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1년 이내 뭐 단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도 낮추려는 법안이 상정은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매수했다가 뭐 1년 이내, 2년 이내에 전세를 하고 팔셨을 때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뭐 보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다. 1년 딱 살았는데 3천만 원 올려달라는 게 너무한데요. 좀 막말로 뭐 얼마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걸 3천만 원 올려줘서 것 살아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봐도요. 벌써부터 네. 그렇게 불행한 앞날을 예언을 하셨는데. 앞일을 알 수가 없죠.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임동건 대표님께서 좀 전에 이 중소형 매물대의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람이 2014년 올해에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아마 올해에도 뭐 계속 네. 유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중대형 평수는 한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핵가족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평수의 그 인기는 뭐 2014년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뭐 거의 정답이 아닐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평형도 현재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대형 평형들을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 같은 거로 접근하신다면 역시 또 경매 전문가 그렇죠. 입장에서 이 신혼부부들은 이 적은 비용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이 방이 대형 평수는 방이 좀 많잖아요. 네. 나머지 방 빈 것들을 우리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민박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맞벌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나머지 방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같은 수익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주만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넓은 평형대를 저렴한 값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걸 하시는 게 신혼이니까 가능하죠. 신혼이 큰 집 사가지고 쪼개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벌이 하시면 아니, 할일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연구하실 만하죠. 일단 큰 그릇을 사서 채우자 이런 그렇죠. 말씀을 정확한 해주셨- 지적이십니다. 아, 네. 네. 역시 저 아주 그럼 대국적인 얘기다. 근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네. 어차피 큰 집을 산다는 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작은 집을 사야 되는데 네. 또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인기는 계속 갈 것입니다. 뭐 베이비붐 세대가 인태도 했었고요. 또 월세 나오는 연금형처럼 월세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소형주택을 구입하셔도 그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매매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진호 연구원님은 대형 매물도 조금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대유 회계사님 이런 부분에서 좀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소형 그 신혼주택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 여러 채가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네. 1주택이면 어차피 2년만 보유하시면 1세대 비과세도 되시니까 뭐 자금력에 따라서 소형주택을 취득을 하셔도 되고요. 말씀처럼 신혼부부 맞벌이라 좀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수익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대형 평수를 매수를 하셔도 어차피 1주택자라고 하면 양도세는 나중에 2년 보유하시면 비과세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실 만 할 것 오히려 이게 같습니다. 호박이 한 번 더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을 수 있어요. 양도세 분에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사례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만 하는 임 과장. 무엇을 찾고 있는 거죠? 과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이사하려고 하는데 갈만한 데가 없네. 받으시네요. 과장 기사 못 보셨어요? 요새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대요. 집을 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럴까? 과장님보다 연기가 더 나아요. 오케이, 이만. 은실, 나 집중 하나 볼게.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임 과장. 드디어 집장만의 꿈을 이루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언니 집이 너무 좋다. 정말 어쩜 너무 이렇게 좋아요. 이쁘게 잘 꾸몄다. 누가 골랐어? 요즘 집값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좀 질렀습니다. 제가 좀 잘 알아서 하거든요. 좀 드시고 계세요. 네. 이런 장면 나와도 되나요? 저거 아버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니네 신랑 너무 잘생겼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라고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 정도 집 살려면 세금 꽤 나올 텐데 얼마나 줬어? 세금?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우리 언니 지난달에 바로 여기 근처 집 사는데 500인가 받았어.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그래, 바보도 아니고 2배를 냈겠어. 아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500만 원 줬겠지. 네, 너네 신랑이 비자금 챙겼나 보다. 아니야, 우리 신랑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500만 원? 나 1,000만 원 냈는데? 진짜 500? 제가 혹시 봤던 영화의 한 장면 그거 맞나요? 재개발되면서 한몫 제대로 챙겨보려는 이사장. 21년이나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걸 빨리 팔어. 이목구비가 아니지.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좀 기다려볼까? 아이고, 피곤하다. 여보! 그거 봤어? TV 봤어? TV에서 아파트 수직 증축이 허용됐대. 정말? 우리 인덕이네한테도 빨리 알려주고, 맞아. 인수미한테도 전화해야겠다. 우리 아파트가 모르면 더 큰 평수로 이사갈 수 있을 거야. 그치? 너무 좋아. 놀이방도 만들고. 여보, 우리 내년에 이사 가는 거지? 그만 좀 해. 네, 영화를 마치 두 편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임종욱 수석님이 아니라 조종욱, 네, 조인성. 자, 그리고 우리 하진호 우리 수석님. 제가 이제 하정우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두 분 연기 꿈나무셨나 봐요.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저희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렇죠. 저희는 주로 연기를 술로 배워가지고. 술 먹으면 좀 더 잘합니다. 술 먹으면. 술만 마시면은 뭐든지 어떤 역할도 가능하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다음에는 출연료 좀 받고 하려고요. 네.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좀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올해는 제도가 달라져서 혼란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사례 먼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임종욱 수석연구원님. 네. 자, 보면은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의심을 받고 그렇게 좀 그러니까 보이셨어요.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이제 껴있는 건데 혜택을 받았다가 혜택 받지 못하는 그 사이에 딱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그렇게 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를 좀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부인한테 뭐 비자금을 챙겼느니 하는 오해까지 살 정도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일 안 하죠. 네. 세부 부분이 참 어려운 게 많죠. 그렇죠. 무식하니까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M&E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찝어드릴 때 그때 매입을 하시고 잠깐 쉬어야 될 때 잠깐 쉬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혜택 못 받고 의심받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집을 사고도 참 고민에 많이 빠졌던 이 가슴 아픈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이대희 세무사님, 우리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의 경우에는 원래 9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50%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6월 말자로 2013년 6월 말자로 종료가 됐었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취득세가 6억 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사례에서도 보셨을 때 저분의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취득을 하신 것 같은데 9월의 경우에는 원래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없었죠. 그래서 통상 4%의 취득세를 하고 있다가 2013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지방 취득세 인하가 법제화됐는데 이게 좋은 것이 8월 28일 이후분부터의 거래에 대해서 소급해서
취득세가 1%, 2%, 3%로 소급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완전히 된 건가요? 네, 지금 법이 확정이 돼서 하도 왔다 갔다 해갖고 예, 정신은 없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정확하게 통과가 됐고요. 저번에 만약에 이제 2013년 12월 말일까지는 뭐가 됐든 법이 시행된 게 아니니까 납부는 그대로 다 하셨었죠. 근데 이번에는 환급을 진행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어머, 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는 건가요? 아유, 뭐 별로 놀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만히 계시면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서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대상자들한테 보내주실 거예요. 우편으로. 가만히 있어도 돌려를 주는군요. 조금 의심은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해주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을 의심이 거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시죠.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정치도 또 있지 않으십니까? 그 투표 때문에도 그런 분들은 돌려주실 거예요. 예. 돌려주실 거고 만약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지방세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위텍스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위텍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라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나중에 향후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실 겁니다. 예, 전화 주시죠. 네. 8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취급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우리 또 이대희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박종철 대표님. 자, 그럼 취득세 혜택이 올해에도 쭉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취득세 뭐 인하라든가 뭐 이렇게 또 감면이라든가 이런 그 세제 혜택 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분위기 자체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어떤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한 번에 몰아가지고 왕창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감면 말고 양도세 폐지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쇳기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걱정스럽긴 한데. 폐지가 되면 저도 사실은 할 일이 적어지겠다. 조금인가요? 더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긴장했어요. 저한테 지금 부동산으로 전문가를 다시 한번 꿈꿔보시는 거 따로 연락을 드려요. 누군가는 채증이 내려가고 누군가는 갑자기 또 불안해지고. 그렇죠. 누군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또 망해야 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일거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슬픈 현실을 저희가 이렇게 좀 축소해서 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VCR에서 저희가 본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호재 때문에 좀 이제 기분이 좋았던 우리 부인분 그리고 남편분은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 법안이 좀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었잖아요. 자, 어느 지역이었는지 우리 임동건 대표님, 어느 지역에서 좀 이 거래가 화랑을 띄었나요? 수직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요즘 뭐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20년 이상 됐다고 그래서 바로 진행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거래가 하락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그런 탓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수직 증축이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된 관계로 이제 20년을 간 넘어선 그런 단지 위주로 뭐 재건축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고 그 절차들이 복잡한데, 그러면 이참에 좀 여러 가지 좀 그 지원이 그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이 쉬운 수직 증축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의 대청 아파트라든가 그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이면서 갓 20년이 넘은 이런 단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분당, 일산, 평촌 뭐 이런 그 단지들이 수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서울 내에 몇 가지 지역이 지금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재건축이라는 것이 예전에 아파트를 지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아파트로서의 가치보다는 새로 헐어내고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우리가 강남이라든가 도시화되면서 이제 건축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내용 요소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것은 지금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겠지만 그 후에 지어진 것들은 재건축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쌩쌩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쌩쌩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모자라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아예 그냥 부시고 새로 지으니까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재건축 비용을 쓰는데
리모델링은 실질적으로 면적만 늘리지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많더라도 많이 못했죠. 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수직 증축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재건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은 어려운 상황에서 숨통이 좀 트였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1기 신도시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갈 것으로. 근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대안책이 아니라 어떤 차선책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저희가 수직 증축을 내놓은 그 기준이 된 아파트들 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 위주로 가 있는데요. 네. 1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민형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강남 재건축을 가장 많이 보는데 이 3, 4월 달, 올해 3, 4월 달에 이제 추진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방선거가 6월에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선거와 맞물려서 이걸 표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뭐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이제 출마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이제 사례에서 보니까 출마는 좀 그렇고 출마하신 관심이 아니면 또 반장이나 이제 또 동대표 정도 갈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강남의 재건축들이 작년 초반에 많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 앞두고 나서 이렇게 수익 증축 얘기를 나와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잠재우기 정도의 어떤 그 이슈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런 것이 이제 현실화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올렸을 때 그 가치가 그만큼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일공짜 공약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자, 그러면은 VCR에서 우리 하진호 씨께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과연 이 재건축 프리미엄이 지금 올라 있을 때 좀 그 수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기다려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갈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6분 중에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주실 분 계신가요? 일단 이쪽으로 제가 해라. 연기를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네.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물어보고 답하고 다 하시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한다면 저는 재건축 쪽을 좀 택하고 싶은 게 이 재건축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입지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상 재건축이 많이 얘기가 되는 지역들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이 수직 증축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뭐 1기 신도시나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 연수가 된 그런 아파트들 위주의 그런 공약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투자자의 메리트라고 한다면 분명히 입지가 좋고 나중에도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재건축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의견이 굉장히 정확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재건축은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리모델링 수직 증축된 리모델링은요 투자 수익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우스 푸어 구제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1기 신도시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구제책.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맞습니다. 않겠는가 예. 싶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재건축하는 게 물론 일단 유리해 보일 걸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뭐 한 20여 년 이제 막 지난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를 들어서 3종 주거 지역이다. 그럼 맥시멈이 250%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치동 아까 말씀드린 그 대청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종 주거 지역이면 거의 220% 30% 정도인데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이미 그 용적률을 찾아먹었다. 그러면 재건축 해본들 더 찾아먹을 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런 단지의 경우에는 수직 증축으로 가야 됩니다. 재건축이라고 다 같은 재건축도 아니고 또 리모델링이라고 다 같은 리모델링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 집을 또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실지 고민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사례를 또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만기된 통장을 들고 기뻐하는 한국씨. 기분 좋은 상상에 발걸음도 룰루랄라. 이 돈을 어디에 써서 불려볼까? 주식? 아니면 금리가 좀 더 높은 은행 상품에 넣어볼까? 어떤 내용이길래 급히 뛰어가죠? 2년간 수익률을 확정 지급해준다고?
그것도 13%씩이나? 그러면 은행 금리보다 수익이 훨씬 높고 주식보다 안전하잖아. 에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믿어. 그 회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서비스 레전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주택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곳에 투자해야 되나? 아마 저런 고민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요즘에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진희 씨.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네요. 아휴, 이제 이렇게 바쁠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기운 없이 퇴근하는 진희 씨의 뒷모습이 쓸쓸하네요. 구조조정되면 이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가게를 한번 해볼까? 옷가게? 아니면 피부 미용? 여보세요? 진희야.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내? 아휴, 나는 모르겠어. 요즘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지금 너무 정신없어. 너는 요즘 뭐 계획 있는 거 있니? 그치. 그래서 나도 혹시 몰라서 영등포 쪽에 작은 원룸 하나 지금 준비했거든. 그래서 영등포? 한 10평 조금 안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익도 나고 짭짤해 괜찮아. 100만 원? 그 작은 그 평수에서 100만 원이면 큰 수익인데? 한 달에 100만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고 괜찮더라고. 그거 너무 괜찮은데? 우리 조만간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세히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 그러자. 그래? 영등포 도시형 생활주택. 내가 투자해도 괜찮을까? 네, 이번 영상은 두 분 모두 좀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자,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 아니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를 하고 일을 그만뒀을 때 내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좀 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례를 저희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 남자분 목돈이 생겼습니다. 목돈이 생겼는데 그 서비스 레지던스에 투자를 하면 연 1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곳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서비스 레지던스가 좋을까? 그리고 아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거든요. 자, 임종욱 수석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가 더 좀 알짜 투자죠?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서비스 레지던스냐 그 개념보다도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끌기 시작하면서 많이들 투자하셨죠. 하는데 그럼요. 실질적으로 투자하면서 자꾸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수익률이 내가 5%를 기대 수익률 했는데 자꾸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높아지는데 오피스텔을 투자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은 자극적인 부동산을 좀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상품이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그 근무하시는 장기간 체류하시는 바이어들, 외국 바이어들 그런 분들 때문에 서비스 레지던스는 굉장히 커졌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월세를 받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계속 뜨거워지고 앞으로 2014년도에도 전망은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진호 연구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이제 유행이 계속 넘어오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하면은 실제 저희가 일반 임차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임대인이 돼서 직접 임대를 놓고 관리까지 다 하게 되는데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자체 구성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도 많고 일시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레지던스 자체가 관리상의 문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나라에 도입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전문 관리 회사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위탁 관리 회사들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이거를 별도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물건 접근하실 때에는 이렇게 판단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탁 관리만 잘 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확정 수익률이다 이런 것들 나갈 수 있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위탁 관리되는 대상에서는 이 범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정 수익률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에 접근하신다면은 레지던스가 2014년도에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좀 싶네요. 네,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임동건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보시니까 이 뜨거운 열기는 분명히 느끼실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 트렌드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좀 공시 위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이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것이 이 개념을 잠깐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제 호텔과 모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 숙박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이 지금 그동안 최근 뭐 한 2, 3년 동안의 틈새 시장이다. 그 수익성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원룸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이 공급이 다 이미 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역시 공급이 거의 다 이제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틈새 상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관광 수요 대비 호텔 객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 틈새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등장한 것이 이제 그 레지던스 개념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준공업 지역에도 지금 이제 호텔 설립, 뭐 주상복합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법으로 그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호텔로 공급되기까지는 2, 3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틈새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그 숙박 시설이 바로 그 레지던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바대로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고 그 관광 버스라든가 대개 이제 이 호텔과 모텔 중간 정도 수준 그 숙박료를 지불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 수익으로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진입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진입성과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입지를 갖춘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주체가 누구냐. 호텔과 같은 그런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운영 회사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판 처음 해가지고 뭐 한 3년 동안 매월 30만 원 더 해주겠다. 분야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서비스 확정 수익률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운영 주체가 확정을 해줄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대희 회계사님, 저희 그러면 이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숙박업소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여태까지 좀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주택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렇게 준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지만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뭐 감면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부가가치 세법 상에서도 이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업으로 봐서 주택 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임대사업자로 자동 등록이 되시는 거니까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 서비스 레지던스를 뭐 양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양도소득세도 부담을 하셔야 되죠. 대신 주택은 아니시니까 뭐 일반 세율 6에서 38%에 좀 낮은 세율이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득할 때도 건물의 부가세가 같이 또 붙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은 사업자 등록하시면 또 환급도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임동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주체 그리고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좀 지역을 추천을 해 주시겠어요?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죠. 제주도라든가 그리고 또 뭐 경주 그리고 부산 그런 등등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서울 안에서도 시청이라든가 남대문 등지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더불어서 강남 같은 삼성 타운이 있는 지역도 이런 외국 바이어들이 장기적인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상으로 한 서비스 레지던스도 아마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싶습니다. 네, 역시 좀 관광지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위탁 관련 업체 그리고 입지 여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을 살펴볼게요. 자, 영등포 지역에 있는 소형 빌라를 친구분의 그 추천을 받아서 좀 투자를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신 직장을 잃게 되시는 그런 분의 사연이었는데 뭐 가슴은 아프지만 자, 영등포 지역에 이 소형 빌라를 추천받으셨는데 좀 어떻게 할까요? 뭐 투자처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그 전화 주신 지인분이 굉장히 잘 추천하셨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2014년 초반에 이제 용산 업무지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지면서 네. 투자의 대체안으로서 다른 데를 많이 찾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법 사항에도 그렇고 토지 자체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 구역이나 또 시장 재개발가들이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부도심으로서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같은 지역이란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상업 지역으로도 훌륭하게 지금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변 지역으로서의 이제 확장성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상업 지역 같은 경우들은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보다 거대하게 어떤 띠로 연결된 것들이 파급력이 더 좋은데 현재 물레동 지역하고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차후에는 영등포 쪽이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배후 지역으로서 이 한국의 맨하탄이라는 여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의도의 금융 종사자들이 소득이 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영등포 쪽을 좀 더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린다라면 소형 쪽이나 또 수익형 쪽에서는 영등포 쪽을 많이 좀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영등포 지역 상당히 매력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뭐 물론 이 마천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후된 곳도 있었거든요. 자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변호사님? 영등포 지역이요? 네, 영등포에는 다른 호재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업 지역에만 주택가, 관광호텔, 복합 건축이 허용되었었는데요. 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준주거, 준공업 지역에서도 주택가, 관광호텔이 지금 복합 건축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법 개정이 되면서 부대시설 관련 규정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주택가, 관광호텔, 복합 건축이 된 경우 일체 부대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술집, 노래방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다른 뭐 체육시설, 회의장,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 설치 규정이 완화되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주제에서 살짝 비켜나긴 했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이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지난 2013년에 사실 끝났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주택자들 분들 중에서도 이 영등포 빌라와 같은 소형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좀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이대희 회계사님. 네. 당연히 아마 부담이 되실 겁니다. 네. 어차피 투자라는 것들이 나중에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까지 실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느냐를 갖다가 수익률을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 세율이 뭐 50%, 60%까지 육박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까지 취득했던 주택에 한해서만 그런 중과세율을 유보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중과세율이 50%, 60%까지 올라가시니까 양도세율을 감안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피해 가시려고 하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5년 이상 임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 기타 상당히 복잡한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서 주택을 사서 매월 소액의 어떤 임대 수익을 얻을 거냐라는 걸 판단을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013년에 우리 영등포 지역에 있는 뭐 소형 빌라 굉장히 뭐 핫했는데요. 2014년에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투자해도 좋을까요? 우리 어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안정성과 네. 그리고 또 황금성 그리고 또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나중 차후에 어떤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수익성도 또 남길 수 있고요. 또 소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향후에 환급성도 역시나 뛰어나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영등포인데 주변에 최근에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수요가 충분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강과 접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환급성도 보고 수익성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신 임동관 대표님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2014년에도 꾸준히 우리 영등포 지역 괜찮을까요? 마침 제가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 대본이 대표님 쓰신 거 아닌가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영등포에는 빌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투자할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산동 6가라든가 양평동 5가 6가 이쪽에 이제 한강을 끼고 한강변으로 발전된 그쪽 입지를 굳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쪽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투자는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언제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개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게 가시적으로 나한테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때까지는 기다리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예를 들어서 은퇴 후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계획이다 그러면 차라리 수익형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매월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한 10여 년 정도 내가 예를 들어 기다릴 수 있다. 한 3, 40만 원 정도 이 정도 월세 가지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추천해 볼 만하겠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영등포 지역 저희가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니까 우리 전문가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영등포 지역 외에 또 이 투자처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곳은 어딘지 좀 들어볼게요. 경기도 쪽에서 좋은 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쪽에서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용인과 연결돼서 지하철들이 새로 개통된 신설 역세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수원시청역 부근들이나 인계동 지역 일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좀 돼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새로 개통이 되거나 없었던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지하철 선거와 맞물려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지역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신다면 올 한 해에서는 좀 더 투자처로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진단해 보고 싶네요. 네. 2014년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를 찾으셨던 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전문가님들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자,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2014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전세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전세값이 좀 많이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편안하게 집을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결혼하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편하게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많은 그런 싼값의 집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2014년 부동산 시장 파이팅! 파이팅! 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2014년에는 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저도 원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원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2014년 부동산 시장에 바라는 점 좀 들어볼게요. 어떤 분부터 들어볼까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정부가 좀 규제를 대폭 한꺼번에 완화시켜 줘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제 부동산 거래의 자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의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게 정부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가 2014년도에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화끈하게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다른 분이 저는 2013년도에는 정부가
요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들었다 놨다 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2014년에는 그러지 마시고 일관되게 또 선거도 있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데 좀 일조를 해주시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혼란을 좀 주지 말고 그렇죠. 일관성 있게 네, 정책을 유지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푸어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개업소 푸어도 나타난 것처럼 이삿짐 센터도 지금 고사유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말 그 정책들 내놓은 것들을 하루 빠르게 진짜 실행할 수 있게끔 좀 밀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믿고 부동산은 심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서 정말 부동산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2014년도는 정말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대희 세무사님의 2014년 부동산 시장에 바라는 점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를 믿고 따를 건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말을 해왔었던 것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라든가 그런 시행하려는 정책을 빨리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뭐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인하라든가 뭐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양도세 추가적인 뭐 한시적이겠지만 그런 감면 정책들을 좀 더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정책을 좀 펴주셔갖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넘어서 따뜻한 온기가 가득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서태용 변호사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2014년 부동산 시장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전월세 난민이 돼서 떠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많이 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국가 전체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임동건 대표님의 또 말씀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뭐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중개업자 푸어, one of the 중개업자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요청드린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거시경제, 집주만 가지고 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만 사실은 대기업 일부 잘 돌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동산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세에서 물가 수준 정도에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에 피가 안 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거래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전세난도 해결될 것이고 일반 경제 그 골목 경제까지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마중물은 열심히 퍼붓는데 펌핑이 너무 국해서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까지 물이 흘러갔다가 멈추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금년에는 빨리 국회가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지금 그 마중물 효과 그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꾸민 1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201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도 해보시고 또 부자 되시는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